젊은 소설은 문학나무에서 발행하는 젊은 소설가들의 소설 시리즈인데요. 이 시리즈의 초점은 단순히 생물학적 나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국 문학의 새로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문학, 실험적인 작품을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와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리책방에서도 몇 편의 소설들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읽어볼게요. 오늘은 2009년 젊은 소설에 수록된 정소연 작가의 빛나는 상처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빛나는 상처, 정소연. 산으로 가는 넓은 오르막길 끝에 공터에는 2층 집이 있다. 얼핏 보면 검은 벽돌집처럼 보이지만 시멘트 벽 위에 타일을 붙인 적산 가옥이다. 1층 창문과 2층 창문 사이에는 흰 바탕에 붉은 글씨로 어머니 손만두라고 쓴 아크릴 간판이 붙어 있다. 나는 어머니 손만두의 작은 마당으로 들어섰다. 자갈과 잔디로 꾸며져 있는 마당의 3분의 1쯤은 무성하게 자란 잡초로 덮여 있었다. 마당 한 구석, 새똥이 덕지덕지 묻은 나무 벤치 옆에는 쓰레기가 들었을 법한 비닐봉지가 쌓여 있었다. 현관을 열자 실내에서 더운 기운과 음식 냄새가 훅 끼쳐 나왔다. 식당 안에는 손님도 주인도 없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 마당을 향해 나 있는 2개의 유리창으로 오후 햇빛이 들었지만 깊숙한 곳까지 미치지 못해 실내는 어둑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주방에서 바싹 마른 남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목덜미를 덮는 덥수룩한 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겁에 질린 것처럼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급히 냄비 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만둣국을 주문했고 남자는 만두가 다 떨어져 팔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가 끓이고 있는 것을 달라고 했다. 남자는 자기가 먹으려고 끓이는 칼국수라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우물거렸고 나는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했다. 그는 오래되어 뻣뻣하게 말라 보이는 칼국수를 집어 냄비에 던져 넣었다. 나는 말라 비틀어진 면발이 속까지 익지 않아 겨우 먹었다고 트집을 잡으며 돈을 내지 않을 요량이었다. 그러나 다른 건더기 하나 없이 국물뿐인 칼국수는 제법 맛있었다. 남자와 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칼국수를 먹었고 남자는 남은 국수가 담긴 냄비를 들고 나와 내 그릇에 마저 부어주었다. 남자는 자기가 먹을 것에 조금 보탰을 뿐이니 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었다. 새 건물의 깔끔한 가게가 아니라 허술한 이곳에 발을 들인 것은 무전 취식하기 쉬워 보였기 때문이었다. 내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2장밖에 없었다. 2달 만에 외출하는 내게 함께 사는 할아버지가 용돈으로 쓰라며 2만 원을 건넸다. 천장에 있던 할머니의 쌈짓돈에서 이미 10,000원 정도 챙겨 두었으므로 10,000원만 받고 나머지는 할머니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가지고 나온 돈은 금세 동이 났다. 나는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많은 돈을 원하지 않는데도 늘 돈이 부족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되면 그의 돈을 함께 쓰면 되고 그것도 어려우면 잠시 빌려달라고 하면 된다. 상황이 되면 갚는 것이고 아니면 집을 나오면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어차피 그들은 나를 금세 잊게 될 것이다. 남자는 내게 차가운 보리차를 한 잔 주었다. 차가운 컵에 손을 대니 피로감이 몰려왔다. 2년 전에 잠시 살았던 집을 찾느라 온종일 길을 오르내렸기에
다리가 묵직했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가출해 이 동네에서 같은 고등학교 애들 3명과 함께 살았다. 아침 일찍부터 기억을 더듬어가며 동네를 몇 바퀴 돌았지만 결국 그 집을 찾아내지 못했다. 지금 지니고 다니는 지도책을 구입한 것은 그곳을 떠난 뒤였으므로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장소들 중 그 집은 없었다. 나는 옆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식탁에 엎드려 눈을 감았다. 뺨에 식탁의 차가운 기운이 기분 좋게 와 닿았고 선풍기 바람이 땀에 젖은 등을 천천히 말려주었다. 나는 눈을 반쯤 뜬 채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기둥만 남기고 내벽을 모두 타버린 식당은 내가 2달 동안 묵고 있었던 노부부의 집의 거실만큼이나 넓고 어둑했다. 주방을 서성이는 남자의 발소리와 그릇이 부딪는 소리가 간간히 빈 식당에 울렸다. 나는 그 집을 찾지 못했고 그렇다고 딱히 머물 곳을 정하지 못했기에 그곳을 찾을 때까지 이곳에 잠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에게 주인이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했다. 여기서 일하고 싶은데요. 돈은 안 줘도 되고요.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돼요. 남자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할 일이 별로 없는데요. 그리고 난 학생을 처음 봤고 그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미성년자 같고. 남자는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나 학생도 아니고 미성년자도 아니에요. 어쨌든 아저씨가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는 행주로 식탁들을 힘주어 닦으며 말했다. 돈은 못 드려요. 그래도 괜찮으면 있어도 되지만. 난 아가씨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거절당하면 요리를 꼭 배우고 싶어서 부탁하는 거라고 핑계를 댈 생각이었지만 나는 그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당신 집에 함께 살아도 되냐고 물었을 때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은 이제껏 거의 없었다. 남자는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2층으로 오르는 나무 계단은 좁고 가팔랐다. 기둥만 남기고 벽을 모두 없애 개조한 1층과는 달리 2층은 오래된 건물 그대로인 듯했다. 계단을 오르니 복도 겸 거실이 나타났다. 거실의 한쪽 벽에는 문 3개가 나란히 나 있었다. 마당 쪽 큰 방은 남자의 방이고 가운데는 화장실, 나머지는 창고로 쓰는 작은 방이라고 했다. 남자는 거실을 써야 하는데 괜찮겠냐고 걱정스러운 듯 물으면서도 자신의 방을 내주려고 하지는 않았다. 복도 끝에 긴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맞은편 창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눈을 찌푸리며 말했다. 여긴 너무 밝고 더워요. 아저씨 방 같이 쓰면 안 돼요? 그는 허둥대며 시선을 돌렸다. 해는 금방 질 텐데요. 나는 괜찮지만 불편하지 않겠어요? 아가씨 겁이 없네요. 내가 만약에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는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제가 더 나쁜 인간인지도 모르잖아요. 남자의 방은 마당 쪽으로 큰 창이 나 있었고 4명이 살아도 될 정도로 넓었다. 방에는 장롱과 컴퓨터 책상, 침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내가 그날부터 이곳에서 지내겠다고 하자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방에서 작은 서랍장과 이불을 꺼내와 침대 반대쪽 벽면에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열린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이곳에서 여름을 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았다. 남자는 다시 식당으로 내려갔다. 내가 돕겠다고 하자
오늘은 쉬는 날이므로 혼자 정리하면 된다고 했다. 나는 가방에서 지도책을 펴 이 동네가 들어있는 페이지를 찾았다. 이 식당에 있는 자리를 찾아 표시하려고 했지만 이곳이 어디쯤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불을 끄고 눈을 감았다. 빈 공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바라보는 기분이 들었다. 찬 벽에 등을 붙이고 누웠는데도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서야 남자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내가 자는 줄 아는지 불도 켜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와 마우스를 누르는 소리는 새벽녘까지 그치지 않고 내 머리를 타닥타닥 두들겼다. 내 정신은 점점 맑아졌고 낯선 방에 누워있는 내 몸이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도 오래 머물 곳은 아닌 듯했지만 그래도 노부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다. 나는 2달 전부터 변두리의 공원에서 알게 된 노부부의 집에서 살았는데 그 집에서의 생활은 편안한 편이었다. 나는 아빠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공원에서 지낸다고 하며 그들에게 접근했다. 생각보다 부유했던 그들은 나를 불쌍히 여겨 방을 하나 내주었다. 말동무가 되어주고 가끔 청소와 빨래를 해주니 그들은 나를 손녀처럼 예뻐했다. 그들은 무게가 없는 사람들처럼 소리 없이 느릿하게 움직였고 초저녁이면 모든 불을 끄고 잠을 잤다. 오랜만에 나도 잠깐씩이나마 잠을 잘 수 있었다. 그곳에 조금 더 있어 볼까 했지만 너무 오래 머문 것 같았고 무엇보다 나이가 너무 많은 그들의 송장을 곧 내 손으로 치우게 될까 걱정스러웠다. 여기에서도 썩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그 집을 찾기 전까지만 살면 되니 견뎌보기로 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기는 어디서나 마찬가지였다. 14살에 잠을 잃었기 때문이다. 나는 중학교 1학년 여름 방학식 날 실종되었다. 여느 날처럼 학교에 갔던 나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뒤 나갔던 날처럼 깨끗한 교복을 입고 돌아와 현관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다. 나는 이틀 후 잠에서 깨어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학교에 가려고 교복을 입었다. 방학이 시작되었는지도 몰랐고 내가 실종되었다는 것 또한 믿을 수가 없었다. 나를 찾는 전단과 경찰의 방문으로 나는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 그 일주일은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일주일 전과 오늘이 어제와 오늘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을 뿐 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기억하려고 애를 써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부모는 내 말을 믿지 않은 눈치였으나 더는 캐묻지 않았다. 나는 일주일 동안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어 두려웠고 자고 일어나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을 것 같아 불안했다. 부모에게 하소연했지만 그들은 내게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굳이 떠올릴 것 없다며 다시 입에도 올리지 말고 그냥 잊어버린 채로 사는 것이 좋다고 했다. 부모는 내가 가출을 했다가 돌아와서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학교와 학원 말고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었고 그것을 오가는 것도 늘 엄마와 함께였다. 전화를 마음대로 쓸 수 없었으며 방문을 닫는 것은 금지되었다. 나는 그들의 감시 때문에 끔찍한 불면을 얻었고 잠시라도 그들의 눈을 피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집을 나오곤 했다. 여러 방을 전전하다가 부모의 손에 번번이 잡혀 들어가기를 반복한 지 1년 반 만에 부모는 나를 포기하고 더 이상 나를 힘들여 찾지 않겠다고 했다.
부모의 감시의 눈이 사라졌으니 안심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내내 불안했고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이 지나도록 남자는 식당을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식당 종업원도 없는 것 같았고 식재료도 배달되지 않았다. 나는 짐을 가지러 노부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남자의 트레이닝복과 티셔츠를 입고 지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이름조차도 묻지 않았기에 나도 그에게 식당을 열지 않은 이유 같은 것은 묻지 않았다. 그는 외출하지 않고 온종일 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 식당으로 내려가 식사를 준비했다. 남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밖으로 나다니는 내게 꼬박꼬박 밥을 차려 주었다. 우리는 씌어터진 김치찌개나 김치볶음밥, 인스턴트 식품을 먹었다. 밥을 먹는 동안 간혹 식당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는 저녁 식사가 끝나면 빈 그릇을 비닐에 싸서 마당의 벤치 옆에 쌓아두고 식당을 청소했다. 쌓인 그릇에서 풍기는 악취는 신경 쓰지 않고 손댈 곳 없이 깨끗해 보이는 식당만 계속 걸레질했다. 내가 청소를 도우려 하면 마치 대단한 일이나 되는 것처럼 비장한 얼굴로 말했다. 이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남자는 무언가에 쫓기는 듯 허둥대며 식당 구석구석을 닦았다. 남자는 밤낮 없이 컴퓨터와 청소를 반복했다. 그도 나처럼 잠을 못 자는 것 같았다. 밤이 되면 한 번도 끄지 않은 컴퓨터의 열기 때문에 방은 후텁지근했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그에게 컴퓨터를 끄면 안 되겠냐고 물었다. 그는 나를 향해 선풍기를 고정시켜주며 말했다. 외계인 혹시 믿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쳐다봤다. 그는 내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저기 외계 생명체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계속 켜놔야 해서 끄면 안 돼요. 그는 나에게 컴퓨터 모니터를 보여줬다. 화면에는 붉고 푸른 그래프가 파도처럼 쉴 새 없이 오르내렸다. 그런 것도 있어요? 화면이 예쁘네요. 우주에 떠도는 전파를 받아서 분석한 데이터를 연구소에 보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외계 생명체가 보낸 신호가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내 컴퓨터가 그 신호를 잡아내면 거기에 내 이름을 붙여줘요. 굉장하죠? 늘 주눅이 든 사람처럼 웅얼거리던 남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나는 물었다. 신호를 찾은 적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요.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잡힐 거예요. 남자는 금세 풀이 죽어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는 밤새 컴퓨터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나는 마우스와 키보드 소리가 거슬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식당 문을 열지 않는 동안 나는 아이들과 살던 집을 찾으러 다녔다. 도심의 이면도로에서 시작한 좁고 굽은 오르막길을 오르면 지붕이 나지막한 집들이 즐비한 슬럼가가 나타났던 것을 기억한다. 동네의 집들은 대부분 페인트가 벗겨진 시멘트 벽에 기와를 덮은 집들이라 이 집과 저 집이 구분이 가지 않는 탓에 나는 자주 길을 잃곤 했다. 그 집에는 대문이 없었고 현관이 바로 골목으로 나 있었다. 골목을 사이에 두고 집의 맞은편에 높은 벽이 서 있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벽 그림자가 그 집을 오래 품고 있어 좁은 창문 하나뿐인 그 집은 온종일 어둑했다. 그때부터 나와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는데 나를 제외한 아이들은 낮 동안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밤에 가끔 낯선 남자들을 만났다. 나는 큰 길과 골목 구석구석을 어슬렁거리며 기러기에 자판기 동전 반항구를 뒤적여 동전을 모았다. 계속 걷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갇히기도 했고 나도 모르게 너무 먼 동네까지 갔다가 길을 잃기도 했다. 온종일 거리를 배회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날 돈을 많이 번 아이가 음식을 사와 바닥에 신문지 위에 펼쳐 놓았다. 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떨고 나면 금세 잠이 쏟아졌다. 4명은 음식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은 좁은 방에서 몸을 꼭 붙인 채로 이리저리 뒤엉켜 잠을 잤다. 나는 아이들이 다 나간 빈집에서 정오까지 깊은 잠에 빠져있기도 했다. 그 집이 세상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곳에 꼭꼭 숨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지하철이 있는 큰 길에서부터 기억을 더듬어 길을 찾기 시작했는데 내 기억력은 믿을 게 못 됐다. 동네 안쪽에는 나지막한 집이 거의 없었고 새로 지은 건물과 식당이나 상점으로 리모델링한 주택들만 보였다. 불과 2년 전에 밤낮 없이 걸어 다녔던 골목인데 난생 처음 간 것처럼 낯설었다. 낯선 길들은 나를 몰아내려는 듯 열기를 뿜어댔고 가끔씩 오토바이의 소음이 쨍하게 머리를 가르고 지나갔다. 땀 범벅이 된 나는 정신이 몽롱해져 슈퍼마켓 앞 파라솔 밑에 잠시 앉았다. 슈퍼마켓 주인 여자는 큰 길에 쇼핑몰이 들어서고 산 위에 공원이 생기면서 동네가 살았다고 했다. 1, 2년 새 동네가 많이 좋아져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그만두었다. 다른 집이 다 사라져도 왠지 그 집만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숨어 있을 것 같았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오르막길의 끝에 있는 식당으로 되돌아왔다. 마당에 쌓인 그릇 더미에서는 시큼한 악취가 풍겨왔다. 20개도 넘는 그릇들을 비닐에서 꺼내 주방으로 가지고 들어갔다. 플라스틱, 사기, 스테인리스 그릇은 모양도 제각각이었고 오래된 것 같았지만 상처 하나 없이 말끔했다. 나는 그것을 깨끗이 닦아 그릇장의 빈자리에 넣었다. 그리고 이리저리 널린 조리기구들과 그릇들을 정리했다. 남자는 먼지만 닦을 뿐 정리는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선풍기 앞에 앉아 땀을 식히며 물을 마시고 다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남자는 2층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나는 저녁이 될 때까지 큰 길의 쇼핑몰과 산 위의 공원을 돌아다녔다. 식당으로 되돌아왔을 때 남자는 주방에 서서 그릇장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내게 주방을 정리했는지 따지듯 물었다. 그가 화가 난 것 같아 내가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여러 번 정말이냐고 추궁했다. 내가 그런 걸 왜 속이겠냐고 버럭 화를 내자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계속 확인하듯 물었다. 그는 씩씩거리며 내가 넣어놓은 그릇뿐만 아니라 다른 그릇까지 모두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고 주방의 집기들을 꺼내 싱크대 위에 이리저리 널어 놓았다. 나는 왠지 잘못한 것 같아 저녁이라도 준비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다. 커다란 영업용 냉장고 안에는 김치통과 바싹 마른 야채들만 뒹굴고 있었고 만두는커녕 만두소 재료나 밀가루도 없었다. 냉동고는 텅 비어 있었다. 냉장고 안을 살피는 내게 남자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너무 늦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말이에요. 사실 식당 문을 닫은 지 꽤 됐어요. 엄마가 말이에요.
돌아가셔서 이젠 장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미안해요.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와 현관문 잠그는 것을 잊었는데 마침 내가 들어섰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나에게 할 일은 없지만 계속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라 아무렇지 않았지만 황당해하는 신용을 하며 그의 말을 못 들은 채 했다. 그는 우물거리며 빠르게 말했다. 나가려고요? 그냥 있어주면 좋겠다고요. 혼자 밥 먹기 싫어서 그래요. 사실 그 집을 찾기 전에 이곳을 나갈 생각은 없었다. 어디에서나 잠을 못 자긴 마찬가지였지만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여름을 난 적은 없었다. 어느 해 여름은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원룸에서 5명이 함께 지냈고 지하방에서 온종일 켜놔 뜨끈해진 제습기를 끼고 살기도 했지만 나를 끌어안고 좀처럼 놓지 않은 남자와 옥탑방의 좁은 침대 위에서 지내기도 했다. 어떤 곳도 편하지 않았기에 한 달도 채 못 살고 집을 나왔다. 나는 망설이는 척하며 선심을 쓰듯 말했다. 생각 좀 해보고요. 나는 그의 집에 남기로 했다. 내가 너무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고 하자 그는 작은 방을 치우고 그곳에서 지내겠다고 했다. 남자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가 오후가 되면 식당으로 내려와 저녁밥을 차렸고 식사가 끝나면 식당 청소를 시작했다. 내가 그릇을 가져다 놓은 날부터 그는 주방의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다. 주방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식기들을 찾아 모조리 내다버렸고 벽에 걸린 낡은 액자나 장식물을 떼어내 작게 부숴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창문을 꼭 닫아둔 채로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을 걸레로 닦았다. 내가 창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고 하자 황급히 가로막았다. 그냥 놔둬요. 먼지 들어오잖아요. 그는 대걸레로 닦아도 될 것을 무릎을 꿇고 앉아 손걸레로 문질렀다. 옆에 놓인 대야에는 물걸레가 여러 장 쌓여 있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지만 그는 걸레질을 계속했다. 그의 손가락은 하얗고 주글주글하게 불어 있었다. 그의 머리에서 흐른 땀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밤이 되자 밖에 더위는 식어가는데도 식당 안은 여전히 한낮처럼 푹푹 쪘다. 그는 새벽이 되어서야 청소를 멈췄다. 청소를 그만두면 녹초가 되곤 했는데도 내가 누워있는 방으로 조심조심 들어왔다. 그는 작은 방을 쓸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마우스나 키보드에 손을 대지 않고 컴퓨터 앞에 우두커니 앉아 모니터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밤을 샜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모니터에는 우주에 떠도는 전파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컴퓨터의 펜 돌아가는 소리와 모니터의 고주파음, 그의 숨소리까지도 거슬려 잠을 잘 수 없었다. 나는 남자를 잠들게 하기 위해 그를 내 이불 속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나와 자고 싶어 여기 있어달라고 한 게 아니라며 정색을 했다. 내가 그의 몸에 손을 대자 사춘기 소년처럼 몸을 떨다가 결국 나를 끌어안고 키스했다. 그는 그대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들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그 편이 더 성가셨다. 그의 몸은 식은땀에 젖어 차갑고 축축한 데다가 땀냄새가 심하게 났다. 나랑 잘 거 아니면 저리 가요. 나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누웠다. 미안해요. 그럴 때가 아니라서. 꼭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나는 그런 기분을 잘 알고 있어 진저리가 쳐졌다.
그는 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잠들기 전에 시간이 가장 외롭고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내게 무슨 말이라도 해보라 했지만 나는 할 말이 없었다. 20살도 훨씬 넘은 남자가 외롭고 무섭다고 엄살을 떠는 모양새가 우스웠다. 외로움을 잊기 위해 아무나 옆에 두려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집을 손쉽게 옮겨 다닐 수 있긴 하지만 한심한 건 한심한 거다. 남자는 내 머리를 어루만졌다. 그의 손가락은 뒷머리의 상처에 와 닿았다. 꿰매지 않은 채로 맨질맨질하게 아물어버린 상처 위에는 머리카락이 나지 않았다. 실종됐다가 돌아온 몇 달 후 나는 머릿속에 새로운 상처를 발견했는데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내 머리카락을 헤집어 상처를 들여다보며 물었다. 혹시 말이에요.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 있지 않아요?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등을 돌린 채 가만 누워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물었다. 외계인한테 납치당했던 사람들 몸에서 이런 상처가 발견됐거든요. 사라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동안 자기가 무엇을 했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장난치다 다친 것이라고 태연하게 둘러대고는 물었다.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외계인이 정말 있을까요? 아마도 말이에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주에 우리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쓸쓸하잖아요. 오, 반짝거려요, 상처가. 아름다워요. 그는 손가락으로 내 상처를 살며시 문지르며 말했다. 더위는 수그러들 줄을 몰랐다. 나는 햇빛에 달구어진 길을 걸었다. 골목을 걷다 보면 한없이 새로운 골목이 생겨났고 나는 그 속에서 자꾸만 길을 잃었다. 걷다 보면 정신이 혼미해져 그곳이 어디인지 현재인지 과거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모퉁이를 돌아가는 사람의 운동화 뒤축이 2년 전 내가 신던 운동화와 똑같이 달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자판기 동전 반환구를 뒤적거리는 여자의 뒤로 질끈 묶은 머리가 낯익기도 했다. 나는 길에서 만난 여자애들을 뒤따라가다 여러 번 길을 잃었다. 아무리 길을 잃어도 계속 걷다 보면 결국 식당으로 되돌아왔다. 나갔다 돌아온 내게 그는 현관에서 옷을 벗어 먼지를 털고 목욕을 하라고 종용했다. 내 눈에는 먼지가 보이지 않는데도 그는 자꾸만 쌓이는 먼지를 감당할 수 없다며 괴로워했다. 날마다 창문을 닫아놓은 채 청소를 해 더위를 먹은 모양이었다. 식당 안은 텅 비어 더는 깨끗할 수 없었다. 주방의 집기들은 거의 다 없어졌고 덩치가 큰 가전기와 가구만 남아 있었다. 버리거나 닦을 것이 더 없어 보였는데도 남자는 아침부터 청소를 시작했다. 한낮의 식당 안은 찜통 같았다. 그는 씻지도 먹지도 않았는데 컴퓨터만은 끄려하지 않았다. 밤이면 그는 컴퓨터를 켜놓은 채 내 옆에 가만히 누워 밤새 몸을 뒤척이다가 깜짝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곤 했다. 내 불면도 더 심해졌다. 온몸의 감각이 예민해져 창을 넘나드는 약한 바람 소리와 방 안의 공기가 흐르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바람 소리 가운데 이상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소리는 커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한두 번씩 쉐 하고 사그라졌다. 그는 메미우름 같은 그 소리가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수명이 다 돼 나는 소리라고 했다. 귀를 긁는 듯한 불쾌한 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
급기야 그에게 화를 내고 말았다. 제발 컴퓨터 좀 끄라고요. 시끄러워 잠을 못 자. 미치겠어요. 외계인이 어딨어요? 외계인이고 신이고 귀신이고 뭐고 간에 인간이 외로워서 만든 허상이에요. 어른이 그것도 몰라요? 안 끌 거면 내가 나갈게요. 남자는 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생각난 듯 그답지 않게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작은 방 비워줄게. 그냥 있어요. 거긴 괜찮아요. 조용해요. 그는 작은 방문을 열었다. 오랫동안 문을 열지 않았는지 퀴퀴한 냄새가 났다. 방은 그다지 작지 않았지만 가구들과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어 복잡했다. 그는 상자 위에 두텁게 쌓인 먼지를 신경 쓰지 않는 듯 손으로 쓱쓱 털어내고 창을 닫아놓은 채 서랍과 박스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문가에 놓인 작은 박스에는 오래된 듯 변색된 젊은 여자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여자의 백지처럼 하얀 얼굴과 작고 둥근 눈이 남자와 너무나 닮아 그의 어머님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서랍마다 가득 들어있는 옷가지를 꺼내 상자에 담으며 중얼거렸다. 이걸 진작 정리했어야 하는 거였어요. 이것들 때문에 엄마가 자꾸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욕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죽어서도 아무것도 못 버리게 혼났어요.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요. 엄마를 화장해서 저 위에 공원 큰 나무 밑에 뿌렸어요. 그런데 자꾸 그 뼈가루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청소해보면 알아요. 걸레 묻어나는 게 먼지가 아니라 뼈, 뼈가루라는 걸 말이에요. 곧 집, 집을 뒤덮을 거예요. 그는 겁에 질린 사람처럼 말을 더듬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커다란 박스 5개에 자기 어머니의 옷가지와 짐들을 담아 마당으로 가지고 내려갔다. 마당 구석에 놓인 작은 양철통 안에 잡동사니들을 넣고 식당에 남아있던 업소용 식용유 반통을 부은 뒤 불을 붙였다. 사진첩이며 신발 같은 것들까지 모조리 태웠기에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는 치솟아 오르는 불 속으로 어머니의 옷을 하나하나 던져 넣었다. 합성 섬유로 된 값싼 옷들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형체도 없이 타버렸다. 옷을 던져놓고 있는 그의 표정은 마치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박스를 3개쯤 태웠을 무렵 옆 건물 고깃집 주인이라고 하는 작고 다부진 몸집의 남자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연기가 너무 많이 난다며 그만 태우라고 했다. 그러나 남자는 입을 꾹 다문 채 불길에서 눈을 떼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고깃집 주인은 금세 언성을 높여 불을 끄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대꾸도 없이 물건들을 꾸역꾸역 불 속으로 던져 넣었다. 경찰 2명이 구멍가게 주인 노파와 함께 찾아왔다. 경찰이 그에게 위험한 불씨 사용에 해당하는 경범죄라며 당장 불을 끄라고 했다. 그는 불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보다 못한 경찰이 소화기를 가져와 뿌리려는데 갑자기 그가 경찰에게 달려들었다. 그가 소화기를 빼앗으려 하자 고깃집 주인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세게 쳤다. 경찰과 노파가 말렸지만 고깃집 주인은 그가 소화기로 달려들지 않을 때까지 몇 대 더 때리고서야 그만두었다. 마당 입구에 다른 가게 사람들 2~3명이 모여들었다. 아무도 고깃집 주인을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자를 향해 뭐라 떠들어댔다. 내가 힐끔 쳐다보자 그들은 수군대며 돌아갔다. 그는 소화기에 하얀 분말을 뒤집어 쓴 채로 마저 다 태우지 못한 두 상자의 옷과 함께 마당에 남겨졌다. 그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그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아프지 않냐고 묻는 내게 말했다. 괜찮아요. 맞는 데는 이골이 났어요. 어렸을 때 엄마는 나를 밀가루 반죽 치대듯 두들겨 팼어요. 밥을 소리내 씻는다고 때리고 흘린다고 때리고 더럽다고 때리고 그렇게 맞아봤어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침대에 눕혔다. 그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다가 말이에요. 엄마가 나를 저 위 공원에 데리고 올라가 숲속 벤치에 눕힌 채로 묶어두고 혼자 내려갔어요. 그때 거기는 나무가 무성한 숲이었어요. 나를 묶으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다고 미안해, 미안해 이러면서 막 우는데 차라리 죽어주고 싶었어요.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끈을 가까스로 풀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엄마가 나를 보더니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아침에 데려오려고 했다면서. 난 그 말 안 믿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고 지금처럼 외롭지는 않았겠죠. 그 오래된 일들이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곧 잊혀질 거예요. 까맣게 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편안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아저씨 얘기 더 하지 말아요. 더 이상 안 들을래요. 그의 과거에 대해 더 듣고 싶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나와 가까워졌다고 착각하게 될까 두려웠다. 그러면 더 큰 것을 바라게 될 것이므로 골치가 아파질 게 분명했다. 몇 번째 집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매일 밤 내게 자신의 혼자 된 신세를 한탄하던 아줌마는 나를 딸 삼겠다며 못살게 굴었다. 그 아줌마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내 부모가 나를 찾아낼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야 했다. 아마 외로워서 그랬겠지만 그건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내 알바는 아니었다. 나는 그를 그대로 둔 채 작은 방으로 갔다. 남자는 내가 쓰던 서랍장과 이불, 내 가방을 옮겨놓고 깨끗하게 정리해 두었다.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던 남자 엄마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창을 열자 더운 공기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 집은 고작 2층인데 작은 방의 창문 밑은 낭떠러지처럼 깊었다. 창문이 집 뒤편의 작은 골목으로 향해 있어 자동차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창 밑의 골목과 공터에는 한낮의 폭염 때문인지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았다. 나는 그 집을 찾으러 나갈 기분이 들지 않아 바닥에 엎드려 지도책을 펼쳤다. 지도책의 여러 장에는 내가 살았던 곳이 군데군데 표시되어 있었다. 그동안 동네를 여러 번 오갔기에 지하철이 있는 큰 길과 식당으로 오는 오르막길을 지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길은 동네 중간에서 끊겨 있어 식당이 어디쯤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아이들과 살았던 집도 지도 위 어딘가에 있을 것이 분명했지만 그 집을 찾는 것 역시 불가능했다. 방은 고요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 누워있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댄 채로
잠이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다. 눈을 뜨니 방은 캄캄했고 창밖에서 번쩍이는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다. 창 너머의 불빛들이 짐승의 눈처럼 번뜩이며 내게 달려들어 밖을 똑바로 내다볼 수 없다. 뒷머리가 쓰라렸다. 이곳이 어딜까 곰곰이 생각했지만 알 수 없다. 나는 오랫동안 이 방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온 것인지, 나를 이리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방 한 구석 플라스틱 밥상 위에 설렁탕과 숟가락이 놓여있다. 방문이 가끔씩 흔들린다. 문 밖에서 누군가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장롱 안으로 숨어든다. 장롱 안 옷걸이에 걸린 여름 교복이 흔들거린다. 나는 컴컴한 그 속에서 다시 깊은 잠에 빠졌다. 나는 잠결에 들리는 커다란 소음에 놀라 잠에서 깼다. 컴퓨터 소리가 분명했다. 그가 또 컴퓨터를 켠 것 같았다. 창밖의 불빛은 사라지고 사방은 캄캄했다. 나는 바닥에 누워 있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될까 두려웠다. 아니, 알 것 같아 두려웠다. 나는 남자의 방으로 건너갔다. 컴퓨터는 꺼져 있었다. 아무래도 소음은 내 머릿속에서 나고 있는 것 같았다. 남자는 불을 켜놓은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그의 찢어진 입술은 부어 올랐고 뺨은 붉게 멍들어 있었다. 나는 퉁퉁 부은 입술과 멍 위에 입을 맞추고 그의 셔츠를 걷어 올렸다. 그의 몸은 핏기 하나 없이 하였는데 어깨와 팔, 몸뚱이 이곳저곳이 검붉게 멍들어 있었다. 나는 멍이 든 곳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 주었다. 그의 몸은 차갑고 끈끈했다. 갈비뼈에 든 멍자국에 입술을 갖다 대자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감은 그의 눈꼬리를 타고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눈을 감은 채로 내 이름을 불렀다. 미예요. 나는 그의 차가운 몸을 밤새 끌어안고 누워 있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로 띄엄띄엄 말했다. 사실 난 언제고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이없이 죽어버리더라고요. 나는 아직 용서할 수 없어요. 엄마가 사라진다고 있었던 일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그를 안고 누운 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는 내게 아무 말이나 해보라고 말했다. 17살 이전은 전혀 기억 못해요. 그 뒤로 이 집 저 집 떠돌며 살았어요. 그 집들도 잘 기억 못해요. 부모도 형제도 없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그가 내 말을 믿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캐묻지도 않았다. 그는 밤새도록 더듬거리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만 했다. 나는 눈을 반쯤 감고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했으나 그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3살부터 25살을 오가며 두서없이 짓거렸다. 그는 어머니의 학대와 사춘기에 겪은 크고 작은 폭력의 방식들과 그때 느낀 모욕감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모두 잊고 싶은데 몸이 새겨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는 몸과 마음 위에 자기가 겪은 일들을 기록한 것처럼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말이에요. 키도 커졌고 힘도 세졌는데 그냥 어렸을 때 산에 묶여있던 아이 그대로인 것 같아요.
무력감은 내 몸보다 더 커져서 복수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건지, 그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의심스러웠다. 그의 기억들은 한결같이 고통스러운 것들 뿐이었기에 듣고만 있어도 힘이 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새롭지도 흥미롭지도 않았지만 들어주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들어 처음처럼 쉽사리 그를 뿌리치지 못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는 척하다가 가끔씩 대꾸해 주었다. 그리고 그가 말을 멈추었을 때 말했다. 아저씨 이야기를 까맣게 잊어버릴지 몰라요. 나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남자는 청소하는 것을 그만두었고 깨끗하게 목욕을 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컴퓨터를 켜지 않았다. 나는 작은 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의 옆에 누워 밤을 보냈다. 나는 그에게 이제 외계인을 기다리지 않느냐고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짓인지도 모르고. 미애 씨가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미애 씨도 옆에 있고. 나는 그에게 미안한 기분이 들어 무슨 이야기를 하건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집에 들어앉아 인터넷 게임 동호회에서 사귄 얼굴 모르는 친구들 이야기나 식당에서 일하던 10살 연상의 유부녀와의 연애담 같이 작고 사소한 일들까지 시시콜콜 이야기했다. 남한테 내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이에요. 이제 다 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야기를 토해낼수록 그는 말을 더듬지 않게 되었고 표정도 편안해졌다. 그럴수록 나는 불안해졌다. 그대로 가다가는 그곳에서 떠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어느 날 그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에 잠이 들었다. 여러 번 흔들어 봤지만 그는 꼼짝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옆에 누운 채 그의 숨소리에 내 숨을 맞춰 쉬어가며 시간을 견뎠다. 그가 잠들자 나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 불안했다. 잠든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었다. 그 낯섦이 나를 쓸쓸하게 했다. 그곳을 곧 떠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잠에서 깨지 않고 오후 늦게까지 깊은 잠을 잤다. 그가 깨어난 뒤 나는 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 다른 곳에서처럼 아무 말 없이 그냥 떠나면 되는 것인데 실수였다. 그는 내 팔을 잡았다. 곧 식당을 열 거예요. 우리 함께 일해요. 가지 말아요. 아저씨, 여름도 이제 다 끝났어요. 나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아요. 나는 그의 손을 가까스로 떨쳐내며 매몰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나를 한참 바라보았고 나는 눈을 피했다. 나는 그에게 내 지도책을 펴 보였다. 그는 지도 위에 볼펜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이 무엇인지 물었다. 내가 살았던 곳들이에요. 여기도 이 중 하나일 뿐이니까 별 의미 두지 말아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지도를 뒤적거렸다. 나는 지도에 이곳을 표시해 달라고 했다. 그는 식당까지 오는 큰 길이 없는 걸 보니 오래된 지도 같다고 했다. 그는 식당이 있는 자리를 찾아 푸른 볼펜으로 아주 조그맣게 2층 집을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이곳에 온 날짜를 표시했다. 그는 내게 무언가 해주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놓아줄 것 같지 않을 기세였다. 나는 찾아야 할 집이 있다고 했다. 그는 내게 그곳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했다.
나는 여전히 그곳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집 앞에 서 있던 높다란 벽과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나와 함께 집을 찾아 나섰다. 6개월 만에 외출한다는 남자는 그새 또 달라진 동네를 보고 놀랐다. 남자는 한 성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성당은 비탈진 곳에 서 있었다. 비탈 위쪽에 담은 허리까지도 오지 않는데 아래쪽에 담은 내 키보다 더 높았다. 갈색 벽돌로 된 담은 아주 낯설었다. 담의 맞은편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었다. 놀이기구들이 깨끗한 것을 보니 그 자리에 있던 집들을 헐고 새로 지은 놀이터인 듯했다. 놀이터를 둘러보던 남자는 입구 머릿돌에 놀이터를 만든 날짜가 새겨져 있는데 10년 전이라며 놀이기구들을 새로 바꾼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 집이 헐린 자리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집이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오히려 불안해졌다. 그 집에 가면 정말 그때처럼 깊이 잘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돌아가자고 했지만 그는 기어이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듯 내가 기억하고 있는 벽에 대해 자꾸만 물었다. 나는 그것의 색깔도 모양도 높이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혹시 담이 아니라 축대가 아니냐고 물었다. 나는 축대라는 게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는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에 식당 아래 골목으로 들어섰다. 골목의 오른쪽에는 공영 주차장과 신축 빌라들이 늘어서 있고 왼쪽에는 높은 시멘트 벽이 골목 초입부터 끝까지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거대한 벽 그림자는 골목을 가로질러 주차장과 빌라들의 저층을 덮고 있었다. 그는 벽을 가리키며 그것이 축대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까지도 이 골목에는 판자촌 시절에 지은 흙벽돌 위에 시멘트를 바른 집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고 했다. 나는 경사가 지고 이끼가 낀 그 축대라는 것이 낯설지 않았다. 그곳에 기대서서 아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적이 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높은 축대 위에 남자의 식당이 서 있었다. 작은 방 창 너머로 무심코 보아 넘겼던 풍경이 그토록 찾았던 동네였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터는 주차장의 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자동차가 세워지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나는 그 좁고 어두운 방에 이불을 펴고 잠들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오히려 마음이 놓였다. 나는 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집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다닌 것 같았다. 그에게는 내가 찾는 그 벽이 아니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그는 내게 그 집을 찾을 때까지 함께 있자고 했다. 그는 컴퓨터도 켜지 않고 커튼으로 햇빛도 가려주겠다고 했다. 사실 나는 외계인한테 납치당한 적이 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부모님조차 안 믿었어요. 나는 비어있는 기억을 생각하면 너무 무서워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갑작스러운 내 이야기에 그는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나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괜찮아요.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이제 안심해도 돼요. 나도 모르는 곳에서 눈을 뜨게 될까봐 겁나요. 일어나면 시간이 한참 지나 있고 내가 보내는 이 시간을 까맣게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물론 아저씨도요. 나는 아저씨처럼 나쁜 기억들까지 모두 기억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도 잊고 싶지 않다고요. 그는 노트와 볼펜을 꺼내다 주며 내게 말했다.
여기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봐요. 기억나지 않을 때 노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요, 써놓고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가끔은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의 말이 크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기분은 조금 괜찮아졌다. 나는 노트를 펴고 쓰기 시작했다. 기록을 시작한다. 어차피 모든 것은 사라지고 잊혀질 테지만 기억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지금 이 시간을 기록한다. 네, 정소연 작가의 빛나는 상처를 함께 읽어봤습니다. 2년 전 같은 또래 고등학생들과 함께 살았던 집을 찾아다니다가 만나게 된 남자 역시 지우기 힘든 상처를 지니고 있습니다. 죽은 엄마의 뼈가루가 집을 덮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강박적으로 먼지를 쓸고 닦는 남자는 어머니의 학대와 폭력에 시달렸던 기억을 어머니가 죽고 난 이후까지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잊고 싶은데 몸에 새겨져 잊혀지지가 않는다고 말하는 남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주인공인 나와 대조적이죠. 내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과는 달리 남자는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붙들려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할 건지 아니면 잊어버리고야 말아야 하는지요. 현재를 써가는 우리 삶의 기록들 속에서 상처가 회복되는 순간을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소설을 읽으며 회복이 되는 것도 같네요.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익숙한 나를 발견하기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한 시간 이어지세요.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